네, 일본 해상자위관 변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2부고요. 이번 영상부터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앞에 1부가 있습니다. 위에 누르시면 이동하거든요. 1부 영상을 봐야 2부에 지금부터 나올 내용들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2부 갑시다. 사망한 M의 가족 생각과 정반대인 경찰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래요. M은 해상자위대에 복무하면서 빚 없이 무난히 살던 사람이고 어릴 때 가정생활도 원만했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이나 가족관계, 대인관계에는 문제가 없었다. 사건 현장은 고향이나 자기가 살던 집과 멀었기 때문에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동안 해상자위대 생활과 평소 행동 습관, 생각, 패턴 등으로 볼 때 조수석에 어떤 여성을 분명히 태웠고 사건이 일어나자 바람핀 사실이 드러날까봐 차라리 차를 버리고 투신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겠죠. 확인해보면. 하지만 경찰에 방금 말한 이 결론은 M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근거 없이 추론하고 나열해놨다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애초에 추론이라고 사실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족은 M이 고베를 갔다 저녁에 여자친구와 만났던 상가 주차장에서 헤어졌고 다시 차를 몰아 부모의 고향집으로 향했다. 15분 거리의 고향집으로 가던 길에서 M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정황상 근처 폭주족들이 시비를 걸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정의로운 성격으로 해상자위대 생활을 해온 M은 이걸 무시하지 못했고 결국 폭주족들과 시비가 붙게 된다. 하지만 여러 명이었던 폭주족들을 감당하지 못해 쫓기게 된 M은 고향집과 60km 떨어진 사건 현장 지점까지 도망치다가 산속 도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게 된다. 차가 멈추자 폭주족이 둘러싸고 앞유리 조수석과 운전석 지붕 등을 둔기로 내리쳐 차에 손상을 입혔다. 그런 뒤 확인되지 않는 폭행 과정들을 통해 M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차가 발견된 이 다리로 이동했다. 차에서 난간까지 M의 혈흔이나 발자국, 지문이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폭주족은 여기서 M을 다리 밑으로 던지고 사라졌다. 이렇게 여러 명이 M을 던졌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4m 이상의 지점으로 떨어질 수 있었고 이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가족의 입장인데요. 가족 주장에도 분명 부자연스러운 곳은 있습니다. 확실히. 집으로 가는 15분 거리의 도로 어딘가에서 폭주족과 시비가 붙었고 그러다 60km나 떨어진 지점까지 도망갔다는 이 부분인데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장소는요. 상가 지하주차장이에요. 7시, 8시면 아직 밤 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늦은 저녁이죠. 상가가 있기도 하니까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일 텐데 여기서 폭주족에게 시비가 걸렸다는 걸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상하죠. 도망쳐도 경찰서로 도망치는 게 쉽고 빠르고 편리한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M은 60km나 떨어진 산속까지 가냐는 거죠. 그래도 경찰보단 낫습니다. 가족은 최소한 현장과 차에서 발견된 단서들을 가지고 상상을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가족의 말을 다 무시하고 계속 투신이라고만 주장했어요. 폭주족의 범행이 아니면 그럼 투신이라는 건데 입장이 이 사건이 둘 중 하나라면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깝냐는 거죠. 사건 13일 만인 2000년 1월 15일 오후 유족은 부검을 담당한 도쿠시마 대학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부검 소견이요. M은 요추, 경추를 중심으로 발등의 뼈까지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입었으며 사인은 갈비뼈에 함몰 골절이 일어나 대동맥을 찔러 생긴 손상과 파열로 인한 것이고 다리 밑으로 추락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요추와 경추의 골절은 추락 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를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보인다는데 그렇다는 건 이미 추락 전에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추락의 충격으로 전신에 다발성 골절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족은 추락으로 생긴 다발성 골절로 대동맥이 파열돼 사망할 수도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추락 전에 확실히 누군가의 폭행이 있었는지를 고려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부검인은 이미 추락 전 가슴 앞쪽 갈비뼈와 흉부의 뼈가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추락이 없었어도 곧 심정지가 될 만큼의 심한 부상이라고 했거든요. 핵심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대동맥이 파열됐다 이건데, 그럼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로 에어백이 터질 때가 아니면 폭주족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졌을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M은 혼자 다리에서 몸을 던져 투신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군가가 M을 고의로 던졌다고 봐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되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하늘을 본 자세로 사망한 사람이 앞쪽 갈비뼈가 골절됐다는 건 추락과 상관없는 다른 충격이 있었다는 뜻인 겁니다. 사망 시점도 부검의의 개인적 견해니까 모든 의사가 같은 소견을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추락 전에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겁니다. 그렇다 해도 절대 혼자 추신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왜 M이 자발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냐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M의 치명상이었다는 갈비뼈 골절은요, 좁은 부위에 몰려있는 형태였어요. 그러면 넓은 면적을 보호하기 위해 펼쳐지는 에어백의 충격보다는 야구방망이나 금속 파이프처럼 무겁고 단단하지만 끝은 둥근 물건으로 찌르듯이 눌러서 생긴 이런 골절의 가능성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부검이 소견에도 경찰은 투신으로 사건을 종결짓고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죠. 사건인지 사고인지 따지기 전에 일단 경찰은 현장을 보고도 사진 한 장 찍지 않았고 조사 현장을 보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도로에 버려진 흰색 체이서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건을 투신으로 만들기 위한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거기에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M의 여자친구와 해상자위대에 연락해 투신했다고 알린 것도 이게 의도된 행동처럼 보인다는 건데, 부검은요, 검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부검이 경찰 소관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부검에 경찰이 관여했다는 거죠. 그래야 가족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경찰의 이상한 반응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것보다 의사의 소견이 경찰이 미리 내놓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도록 조작한 것은 아닐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국가기관을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자 가족은 여동생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M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 1000권 이상의 책을 찾아봤고요. 사설 탐정도 고용하게 됩니다. 가족이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장 지역 주민들에게서 주말만 되면 폭주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건 당일에도 폭주족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택시와 트럭 운전수들은 폭주족이 도로에 보이니 조심해서 운전하자고 서로 무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까지 확인합니다. 새로 밝혀진 증거도 있는데요. 사건이 있던 날 여자친구와 교토로 가기 전에 주유한 내역을 찾은 거예요. 가득 채웠다고 하거든요. 이 차의 연료 탱크는 70리터입니다. 체이서가.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차의 남은 연료는 15리터였다는 거죠. 55리터를 썼다는 거예요. 확인된 M의 이동 장소는 여자친구와 고베 왕복했고, 가드레일에 충돌한 산속 도로, 그리고 추락 지점인 다리입니다. 이 거리를 더해 계산해 보니까 평균 시속 190km로 주행해야만 쓸 수 있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고베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가 있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190km나 밟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거든요. 거기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가 주차장은요, 도심가에 있어요. 가드레일에 충돌한 산속은 곡선주로가 많아서 190을 밟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갈비뼈 골절로 동맥이 파열되고 차는 라이트가 파손되고 에어백까지 터진 상태에서 다시 추락한 다리까지 8.2km를 또 시속 190km로 운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아무리 위급한 상태로 쫓기더라도 환경상 시속 190km로 운전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주행거리가 더 있다고 보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가족은 폭주족의 범행을 의심하고 이게 나름의 신빙성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M은 폭주족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사망한 겁니다.
사건을 숨길 필요가 있던 폭주족은 M의 차를 운전해서 M을 태운 채 적당한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다 다리를 발견하고 여기서 시신을 던져 추락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시속 190km라는 무리한 주행 없이 55리터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 정도 범행이면 여러 명이 같이 움직여야 가능하겠죠. 이런 면에서도 폭주족이라는 조건은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은 드러나지 않은 이동 경로를 알고 싶었고 그래서 N 시스템을 사용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경찰에. N 시스템이 일본의 교통 정보 제공 목적으로 설치된 일종의 CCTV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열어볼 권한이 경찰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요청한 건데 경찰은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N시스템 사용을 거부했어요. 새로운 증거를 다시 찾아야 했던 가족은 시신의 상처를 확인해 봅니다. 부검은 확실히 경찰의 개입이 있던 것 같았어요. M의 오른팔에 생긴 상처가 누군가의 공격으로 생긴 방어흔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복잡한 설명, 주장, 입증 과정 다 필요 없이 오른팔에 난 상처만으로도 이미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했던 거예요. 폭행에 사용된 물건은 끝이 둥근 흉기일 가능성이 높고 가슴과 팔의 공격은 다른 흉기에 당한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럼 흉기의 종류가 골프차나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아니면은 군화, 작업용 안전화처럼 굽이 둥글지만 단단한 이런 신발로 가슴을 밟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M의 신발에서도 새로운 단서를 찾습니다. 발끝과 발목 부분이 마찰에 의해 닳아 있었다는 거예요.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 보통 뒤꿈치가 닳지 발목이나 앞쪽이 닳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바닥에 끌리면서 생긴 자국으로 봐야 할 거예요. 다리에 멈춰선 차에서 난간까지 M이 이동한 흔적은 없다고 했었죠. 이것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누군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동맥 파열로 의식이 없는 M을 난간까지 끌고 갔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M의 신발은 시신과 40c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바닥에 충돌하면서 벗겨졌던지 아니면 시신을 버리고 벗겨진 신발을 따로 던졌던지 뭐 이런 둘 중 하나겠죠. 중요한 부분은 그 벗겨진 신발의 구두창인데요. 구두창은 신발 바닥의 전체적인 단단한 부분을 말해요. 이 구두창 밑에 덧붙여서 높이를 두는 게 구두굽이 되는 겁니다. 운동화와 다르게 구두창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심하게 구겨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겨진 구두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와 두 번째 만나는 날이었으니까 꽤 신경 썼겠죠. 깨끗한 신발이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구두창까지 구겨질 수 있는지 가족이 조사해 보니까 190kg 이상의 충격이 순간적으로 구두에 가해질 때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190kg 정도의 충격을 구두에 줄 만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앞의 영상에서 발등의 뼈인 거골이 부러졌다는 소견이 있었죠. 사람은 추락할 때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추락으로 거골이 부러지는 충격을 입는 건 어색할 것 같아요. 단단하다는 구두창이 구겨지고 거골까지 부러질 수 있는 경우는 특이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교통사고로 꽤 발생하는 편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기냐? 만약 M이 이 사진처럼 엎드려 있었다면 발등도 이렇게 땅에 닿는 자세가 되겠죠. 이 위를 차가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야 자동차 바퀴가 구두창을 밟으면서 구겨지고 발등은 땅에 짓눌려 골절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설명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요. 그럼 왜 M은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차에 발이 밟혔는지도 중요합니다. 부검 소견상 이미 산속에서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로 사망에 가까운 부상을 입었다. 이게 유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심각한 사망에 이를 만큼의 사고를 입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의식을 잃어도 M은 차 안에서 잃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든 내려서 도로 위에 쓰러진 거라면 다리 밑으론 왜 떨어졌는지가 설명이 안 되고요. 팔에 생긴 방어흔으로 볼 때 남은 건 아무래도 폭주족밖에 없어요. 폭행을 했고 차로 밟은 겁니다. 오토바이나. 구두창과 거골은 아마도 고문의 정황일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은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모르는 신발 자국이 난간에서 발견됐고 M의 신발 자국과 비슷해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투신일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가족은 이 발자국도 직접 확인해 보려고 증거품 공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거절하거든요. 경찰이 증거품을 유가족에게 공개하지 않는 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이 증거를 공개하면 경찰에게 불리해지거나 애초에 그런 증거는 없는 거죠. 경찰은 난간에서 발자국 하나 외에 지문은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런 정황이 만들어지긴 사실 어렵거든요. 투신이라면. M은 대동맥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라 스스로 일어선 채 균형을 잡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상태로 투신할 생각이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탱이 되고 서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문이 없다는 거죠. 경찰이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낸 겁니다. 난간에 지문이 없으면 스스로 뛰어내리지 않았을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경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문이 없는 이유 물어보니까 경찰은 M이 난간에서 제자리 점프를 통해 투신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라면 85cm 난간을 뛰어넘을 수는 있겠지만 자살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고 심지어 갈비뼈가 또 부러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리 점프를 통해 난간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족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무게의 모래주머니를 던져봤더니 다리에서 4.2m 지점까지는 날아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뛰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건데 이 정도의 실험만으로는 객관성이 떨어져요. 이거는 스스로 뛰었을 경우만 알아본 거예요. 여러 명이 던졌을 경우도 고려해봐야 되는데 그러진 못한 거죠. 단순히 경찰의 사건을 반박하기 위해 했던 실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알게 된 방송국이 직접 실험해봤어요. 혼자 뛸 경우는 가족의 실험처럼 난간이 높아서 4.2m에 떨어지기는 불가능했고 남자 4명이 사람의 사지를 잡아 반동을 주고 던졌더니 6m를 날아간 겁니다. 이 실험으로 M이 추락한 지점인 4.2m는 절대 혼자서 도달할 수 없는 거리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 당시 경찰은 지금보다 더 폐쇄적인 집단이었거든요. 그럴수록 내부 사정이 외부로 노출되는 걸 굉장히 경계하는데 방송에 나와버렸으니까 사건이 이제 조금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건 1년 만인 2000년 8월 30일 재조사를 한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했고요. 곤란해진 경찰은 M의 부모를 찾아가서 사건을 계속 알릴수록 자식의 투신 사실만 전국에 알려질 뿐이니까 죽은 사람은 빨리 잊어주는 게 예의라면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재조사를 더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말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선 언급할 수 없다는 이상한 말도 했어요. 가족은 대체 말해줄 수 없는 부분이 뭐냐 물어봤지만 그것도 대답할 수 없고 조직에 소속된 입장이라 아무리 수사와 범죄 상황이 이상해도 상부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상부에서 사건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 같습니다. 그래도 재조사 6개월 만에 아난시 경찰의 상부 조직인 토쿠시마현 경찰청의 재조사 설명회까지는 열리는데요. 무슨 말 나왔느냐면 터진 에어백에서 M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타액이 묻어 있었지만 발견 시점이 늦어서 누구 건진 알아낼 수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 왜 사고가 났고 운전한 사람이 더 있는지도 알아낸 건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외부의 어떤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더라도 투신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경찰의 입장이에요. 재조사 설명회에서 이 정도 짧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경찰도 제자리 점프 논란이 신경 쓰였는지 자체 실험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동안 이 실험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사건 1년 6개월 만에 이 자리에서 발표했던 거죠. 재조사 설명회에서. 여러 명이 던져보니까 방송국의 실험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혼자 뛸 경우는 어땠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였는데 경찰은 이때 다리에 점프대를 설치하고요. 도움 닫기까지 해서 뛰었던 거죠. 결국 투신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조작된 실험이었다는 겁니다.
사인이었던 갈비뼈 골절에 의한 대동맥 파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런 부상은 폭행만이 아니라 에어백에 의한 충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유명 대학의 발표 자료를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일어난 가드레일의 충격 아니면 투신하면서 생긴 부상이라는 건데, 실제 사례로 설명하니까 에어백에 의한 부상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인용한 사건은 71살의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33살의 해상자위대원과 71살의 신체 조건이 똑같다고 보면 안 되는데, 이것도 경찰에게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왔다,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고요. 그리고 재조사 설명회에서 마을 주민들이 증언한 폭주족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견서에서도 폭행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부분을 왜 전혀 생각하지 않는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남았는데, 설명회의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꾸준히 사망한 M의 가족들이 경찰에게 충분히 주장해온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사 내용을 왜 이제 공개하냐는 거죠. 여기에 토쿠시마현 경찰청은 사건을 담당한 아난 씨의 입장이 납득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의 입장일 뿐이고요. 완벽히 밝혀진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난 씨 경찰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부인 토쿠시마현 경찰청이 사과할 일은 없다면서 재조사를 한 것도 유족 요청 때문이지 경찰의 모든 대응과 경찰 조직 수사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지붕에 있던 상처, 이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 사망한 M의 행적이나 N 시스템으로 차량 이동 경로도 조사할 필요는 없다. 가족이 말하는 모든 주장엔 증거가 없고 재조사에서도 M은 투신으로 결론 났으니 더 이상 이 사건으로 협조할 일은 없다면서 이 설명회를 끝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M의 동기를 알 수 없는 투신 자살로 끝나 있어요. 범인 중에 경찰 고위급 간부의 가족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부실한 수사였는데요. 무슨 엄청난 내막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라면 운전자 한 명이 이유 모를 의문사를 당한 건데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행동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수사를 떠나서 조사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1999년 일본 토쿠시마현 아난시에서 일어난 일본 해상자위관의 의문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 가장 납득되지 않고, 경찰의 행동이요, 가장 이해되지 않고 가장 무능력했고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해야죠. 사건에서 여동생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체 조사 계획했고 진행했던 사람인데 이름이 미카사 타카코라고 합니다. 책을 냈거든요. 책 이름이 오빠는 자살이 아니야 예요. 찾아보니까 한국어 번역판은 제목이 다른 건지 이대로는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은 그동안의 사건과 실체를 밝히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적어놨고요. 방송에도 출연했어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계속 사건을 알린 거죠. 그러자 재조사 발표에 1년 만인 2001년에 그동안 가족이 주장해온 의견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이 나타납니다. 사건 당일 현장 주변에서 2명씩 탄 4000cc의 바이크 2세대가 흰색 차의 운전석 지붕을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도망가는 걸 봤고, 문제의 다리에선 의문의 자동차 2대와 남자 3명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2년엔 30대 여성이 사건 당일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다리에 멈춰 있는 2대의 자동차와 다리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 2명, 그 뒤에서 남자 2를 보고 있는 또 다른 남자 1명을 봤다는 구체적인 제보도 들어왔어요. 정황상 이 2대의 자동차와 의문의 남자 3명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 뒤로도 운전석을 내리치는 폭주족에게서 도망가는 흰색 차를 봤다는 제보도 꾸준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건은 이미 종결된 뒤였기 때문에 가족이 이제 와서
빈틈없는 증거로 범인을 지목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경찰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족은 제도사 설명회 1년 만인 2002년 11월에 300만 원의 살해금을 걸었고요. 2004년엔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한지 심사를 요청합니다. 법원에. 하지만 불기소 처리됐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이젠 뭐 검찰, 경찰, 법원, 국가 관련 기관 아무도 이 사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만의 일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